인생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생각지도 못한 일이 갑자기 눈앞에 닥치기도 하는 게 삶인데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그 사람의 성격과 마음가짐, 가치관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누군가는 그때 제가 한 선택을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만 보면 그렇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저의 선택 그리고 아들의 선택도 다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그때 당시 저희 남편은 학교 선생님이었고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었어요. 저희 아들은 대학 졸업 후 공기업에 취업해 다니고 있었죠. 저희 집은 가족끼리 특히 돈독한 집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보통의 무뚝뚝한 아들 같지 않고 유난히 싹싹하고 다정다감하다 보니 특히 화목하고 좋았습니다. 아들 결혼에 대해선 크게 터치할 생각도 없었어요. 아직 젊었었고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싶었고요. 그런데 그맘때 좀 가까워진 어린이집 원장님이 있었는데 저희 아들 중심을 서고 싶다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랑 친한 사모님이 한 분 있는데 그 집 딸이 저희 아들이랑 딱 어울린다면서요. 저는 아들이 아직 선볼 나이는 아니라며 좋게 거절하려 했는데 그 집 딸이 참 예쁘고 선하고 그 사모님도 사람이 그렇게 우아하고 기품이 있다며 좋은 자리니까 한번 만나나 보라고 하시더군요.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니 저도 아들에게 물어봤는데 아들도 따로 만나는 여자도 없고 어른분들이 주선하는 자리니 나가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 좋아하지 그렇게 억지로 만나서 어색하지는 않으려나 했는데 웬걸 두 사람 꽤 잘 만나보더라고요.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라고 한 거다 보니 그 집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애들이 잘 되고 나서 나중에 따로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만난다는 아가씨 이름은 지아인데 지아 아버지는 제법 규모가 있는 재활병원 원장이시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있고요. 지아는 현재 대학원생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장이니 집도 당연히 잘 살 거고 상대적으로 저희 집이 너무 처진다 싶어서 뒤늦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소개해준 분의 말로는 그 집에선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며 사람만 좋으면 된다고 했다더군요. 저는 그 집 부모님들도 참 괜찮으신 분들인 것 같다 생각했지요. 그렇게 저희 아들과 지아는 좋은 마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도리어 지아네 집에서 저희 아들을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결혼을 일찍 시키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들도 지아에 대한 애정도 있고 또 결혼 상대자로도 좋을 것 같다고 했고요. 저도 지아를 집에 초대해서 만나봤는데 참 예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젊은 나이라 통통 튀면서도 밝고 집에서 부족함 없이 사랑 듬뿍 받고 큰 게 보인다고 할까요? 그렇게 속전속결로 상견례까지 갖게 되었어요. 그때 지아네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죠. 엄마와 딸이니까 당연하겠지만서도 지아 어머님이 지아랑 정말 많이 닮았더라고요. 미인인데다 나이도 꽤 어려 보이고요. 말도 조근조근 기품이 있고 우아하더라고요. 부부 사이도 참 좋아 보이고 가족이 참 단란해 보이고 보기 좋았습니다. 곧 사돈댁이 될 집이다 보니 집안 분위기 같은 것도 보게 되는데 참 좋더라고요. 저런 집에 저희 아들이 사위로 들어간다니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싶을 정도로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상견례를 마치고 빠르게 결혼 날짜까지 잡게 되었죠. 양가 축복 속에 부족함 없이 결혼을 진행하게 되니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친구들이 며느리 되는 사람 좀 보여주라고 성화여서 한번 소개도 시켜줬어요. 친구들이랑 워낙 각별하다 보니 자주 만났고 친구들 며느리들도 결혼 전 다 봤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라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지아는 그런 내색도 없이 어찌나 곰살맞게 잘하던지요. 저희 친구들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너무 괜찮은 며느리 얻은 것 같다면서요. 저도 너무 좋았죠.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저희 며느리를 봤는데 딱 한 친구, 준옥이는 저희 며느리를 보지 못했어요. 그 친구는 친구들 중에서도 저의 가장 오래되고 친한 친구거든요. 정말 가족이라 할 만큼 가깝기도 하고 워낙 씩씩하고 화통한 성격인 친구다 보니 제가 친언니처럼 믿고 의지하는 친구기도 합니다. 그 친구는 그때 호주에 있었거든요. 아들이 호주에 사는데 호주에 있는 여자랑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손주를 낳았다고 해서 몇 개월간 가서 손주도 실컷 보고 아들네랑 좀 살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자주 갈 수 없으니 한번 간 김에 반년 정도 있다 온다고 했어요. 그 친구도 전화로 민규 결혼한다는데 결혼식은 꼭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민규한테 자기가 친이모나 다름없지 않냐면서요. 그런데 그 김에 아예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잠깐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거였죠. 제가 호주에서 여기 오는 게 거리가 얼마고 비행기 값이 얼만데 결혼식 참석하려고 굳이 올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비행기 값 그거 얼마 한다고 그러냐며 꼭 온다고 하더라고요. 준옥이는 여기서 큰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데 제 친구 중에서는 제일 부자 친구입니다. 여튼 강경하게 온다고 그러길래 참 고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아들 결혼식에 오지는 못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호주에서 아들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고 치료를 받아야 해서 오기가 힘들다고 했거든요. 먼 타국에서 일어난 사고다 보니 저도 걱정이 엄청 됐는데 워낙 씩씩하고 긍정적인 친구다 보니 이 정도로만 다쳐서 다행이라며 더 크게 났으면 한국 땅 밟기도 전에 하늘나라부터 갈 뻔했다며 오히려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민규 결혼식 못 가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괜찮다고 몸조리나 잘하라고 했는데 축의금을 100만 원이나 보냈더라고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다시 한국 오면 제가 식사 거하게 쏘겠다 했죠. 어쨌든 저희 아들은 결혼을 했고 지어와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준옥이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한국 와서 통화하니까 더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때 다친 데는 괜찮냐니까 멀쩡하다고 운동으로 단련된 몸이라 그런지 끄덕없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너 언제 시간 되니? 내가 밥 한번 살게. 됐어. 야, 내가 사야지. 민규 결혼식도 못 갔는데. 네가 안 오고 싶어서 안 왔니? 축의금도 너무 많이 넣었어. 경민이 결혼할 때 난 그렇게까지 안 넣었구만. 미안하게. 참석 못한 값이야. 어쨌든 고맙다 얘. 내가 소고기 코스로 대접할게. 너 언제 시간 되니? 이번 주에 아무 때나 해. 그보다 너네 며느리 나도 구경 좀 하자. 친구들이 다 너 며느리 잘 얻었다 그러던데? 내가 민규 친이모나 다름없는데 얼굴도 못 봐서 되겠어? 한번 보여줘. 민규도 오라고 하고. 그렇지. 얼굴 봐야지.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렇게 며느리에게 말하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약속을 잡았고 며느리와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 때문에 못 온다 그래서 저희끼리만 볼 생각이었죠. 저희가 먼저 앉아 있으니 반년 만에 보는 준옥이도 곧 오더라고요. 저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호주 갔다 와서 그런지 얼굴이 더 탔다 야. 나야 원래 골프 때문에 얼굴 시커멓잖아. 더 탔어. 밤에 보면 이빨밖에 안 보이겠어. 아이고 참. 그러면서 준옥이는 며느리를 보고는 악수를 청하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우, 듣던 대로 정말 예쁘다. 민규 정말 좋겠다. 준옥이의 농담에 며느리도 부끄러운지 웃더라고요. 그렇게 자리에 앉았고 음식 주문도 했습니다.
준옥이는 선물이라며 제 거랑 며느리 것도 주더라고요. 면세점에서 사온 화장품. 요새 젊은 사람들 많이 쓰는 거라네. 어머, 제 것까지 감사합니다. 결혼식 못 간 게 미안해서. 그렇게 준옥이는 며느리를 가만히 보더라고요. 그런데 준옥이 표정이 뭔가 갸웃하는 겁니다. 저기 이름이 정지아입니다. 아, 그래요? 지아? 이름 예쁘네. 그런데 뭔가 준옥이가 이름을 듣고 묘하게 얼굴이 굳더라고요. 왜 그렇지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호주에서의 이야기도 듣고 사진도 보고 저희 며느리도 싹싹하게 맞장구도 잘 치더라고요. 그러다가 골프 얘기가 나왔죠. 저는 엄마랑 연습 좀 해봤는데 영 안 되겠더라고요. 워낙 운동신경이 없어서. 그 말에 준옥이 슬쩍 빛나더라고요. 저기, 네? 혹시 내가 아는 분인가 해서 그러는데 아버님 성함이 정자, 명자, 숫자 되세요. 그 말에 제가 웃으며 그랬죠. 그래. 사돈어른도 골프 하신다 했으니 너네 연습장 다니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것 같아서 그때 얼핏 듣기론 병원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재활병원 운영하세요. 거기? 그래요. 아버님도 전에 우리 연습장 다니신 것 같고. 아버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저희 어머니는 이모님 연습장에 전에 다니셨어요. 저도 따라서 몇 번 갔었고. 아까 연습장 위치 얘기하시니까 어딘 줄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엄마도 한동안 다니시다가 그 후엔 안 다니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엄마도 운동신경이 별로 좋으신 편은 아니라서. 며느리는 웃으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준옥이는 입은 웃고 있으면서도 표정이 영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다시 저와 이런저런 대화도 잘하고 농담도 잘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식사를 마쳤고 준옥이와는 또 보자며 인사하고 헤어졌죠. 그런데 그날 밤 준옥이가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얘 형자야, 집에 잘 들어갔니? 어머, 준옥아, 내가 아까 문자 보낸다는 걸 깜빡했다. 너도 잘 들어갔지? 선물 고마워. 비싸 보이던데 뭘 그런 것까지 챙겨. 게다가 우리 며느리 것까지. 아니야, 뭐 그런 것 가지고. 그것보다 너 지금 통화되니? 아니다. 내가 갈 테니까 너 좀 나올래? 지금 나오라고?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냥 전화로 해.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래? 그럼 우리 집으로 와. 우리 남편 오늘 회식한다고 늦어. 그래? 알겠어 그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준옥이가 오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뭐 차라도 줄까? 차는 됐고 일단 앉아봐. 준옥이는 뭔가 기니 할 말이 있는 듯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너 아는 원장이 민규랑 너네 며느리 소개시켜줬다고 했지? 너 그러면 너네 며느리 집안에 대해서 다 알아? 갑자기 며느리 집안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뭘 알아? 그 집 일, 그러니까 너네 사돈집에 대해서 다 알고 소개를 받은 거냐고. 아니지? 네 성격에 알고 받을 리가 없지. 우리 사돈집이 왜? 아까 너네 며느리도 말하지만 너네 사부인 우리 연습장 다녔었다고 하잖아. 응. 나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거든. 근데 대화를 나눠보니 기억나더라고. 그 집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그 병원 소리 들으니까 이제야 기억나. 뭐가? 그리고 준옥이가 꺼내는 말은 놀라웠습니다. 조금 오래됐는데 너네 사돈 양반 있지? 우리 연습장 다녔었어. 근데? 회원들 전부는 몰라도 자주 오는 사람들은 되게 알지. 뭐 하는 사람인지. 친한 회원들이랑 얘기도 잘 하니까. 근데 그 원장님도 자주 오셨었어. 근데 언젠가부터 안 오더라고. 그런데 다른 회원들 말 들어보니까 아들상을 당했다는 거야.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아들? 아들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 며느리 말고 또 자식이 있었다는 거야? 물론 속속들이 그런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아들이 있다는 말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놀라우면서도 그런 큰 아픔이 있으셨구나 싶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을 겪으셨어? 속이 말이 아니시겠네. 그런데 응? 그 아들이 너네 사부인 있지? 지아 어머니. 응, 그쪽 아들이 아니야. 저는 이건 또 뭔 말인가 했습니다. 응? 그러니까 본부인이 따로 있어. 저는 재혼을 했다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재혼을 했단 말이야? 준옥이는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말하더라고요. 재혼이 아니라 재혼이면 내가 굳이 이런 말도 안 한다. 그럼? 너네 사돈 양반이 우리 연습장 안 올 때 소문이 파다했어. 그 집 아들이 죽었다고. 다 큰 아들인데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차 사고로.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해. 그 집 사모님 그 길로 아예 칩거 생활하고 정신과 다니고 그랬나 봐. 아들 잃었으니 오죽하겠어. 제정신 아니지. 그런데 그러고 1년도 안 돼서 그 집으로 웬 여자가 다 큰 딸을 데리고 들이닥쳤다는 거야. 알고 보니 너네 사돈 양반이 두 집 살림한 지 꽤 됐고 그 여자는 혼자 딸까지 낳아서 기른 거야. 너네 사돈 원조 받으면서. 더 기막힌 건 그 딸이 죽은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더래. 그러니까 애초에 결혼하고 몇 년 안 돼서 두 집 살림한 거고 그만큼 오래된 거지. 아들도 죽었는데 믿었던 남편까지 그랬으니 그 집 사모님이 제정신일 수가 있겠어? 게다가 소문으로는 그 여자가 본처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그 집 사모님을 정신적으로 괴롭혔다는 거야. 결국 그 사모님 바다에서 실족사로 죽었다는데 말이 실족사지 자살한 것 같다고. 저는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 사돈어른이 두 집 살림을 했고 그 본천에 쫓고 들어앉았다는 그 여자가 우리 사부인이라고? 그 딸이 우리 며느리고? 준옥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말이 돼? 그거 진짜 맞아? 맞아. 우리 회원들 중에 너네 사돈 지인들도 많이 있어. 쉬쉬하고 뒤에서만 말해서 그렇지 다 아는 이야기야. 그냥 너네 사돈 병원 한다고만 흘려들었었는데 그 병원인 줄 몰랐어. 너네 며느리 얼굴 보는데 낯이 익더라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이후로 우리 연습장에 왔었던 기억이 나. 사람들 뒤에서 수군댔지. 본처 죽이고 들어온 그 여자랑 그 집 딸이라고. 그래서인지 좀 다니다가 안 나오대. 그래도 내가 얼굴은 다 기억하고 있었지. 아까 너네 며느리가 누군지 딱 기억나는데 심장이 덜컥 하더라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사람 좋아 보이던 사돈어른과 우아하고 고상해 보이던 사부인이 사실은 불륜관계였고 본부인을 죽음에까지 몰게 만들었다니요. 게다가 그 추악한 외도의 증거가 저희 며느리라니요. 저는 머리가 다 어질어질했습니다. 충격적이었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 단란하고 행복해 보이던 가족에게 그런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뇨. 그들의 웃음이 누군가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거라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충격받은 제가 얼굴이 너무 창백해져 있자 친구는 물을 한 잔 갖고 오더라고요. 너 괜찮니? 이거라도 일단 마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친구는 걱정하더라고요. 너 충격 많이 받았구나. 네가 충격받을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알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 그래 맞아. 모른 척하면 안 되지. 저는 겨우 일어났어요. 준호가 미안한데 나 혼자 생각 좀 해야겠다. 그래. 나는 이만 일어날게. 내가 폭탄 던지고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네가 뭐가 미안해. 그런 거 알면 당연히 얘기해줘야지. 그래, 일단 좀 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 그렇게 준옥이는 돌아갔고 저는 자리에 누워 한참이나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대단하게 남을 돕고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면서 남 상처 주고 해 끼치면서 살지는 말아야겠다 생각하며 여지껏 살았어요. 그런데 다름 아닌 저희 사돈집에 그런 끔찍하고 추악한 진실이 있었다니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저희 아들이 그런 집 사람들과 한 가족이라니요. 생각할수록 기막히고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한켠에는 준옥이가 잘못한 게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아는 지인들이라고 해도 결국 남일 거고 소문일 텐데 뭔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머리 싸매고 누웠고 다음날 중신을 섰던 그 원장님에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요. 알고 보니 그 원장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알면서도 중신을 선 거였습니다. 오히려 저보고 몰랐냐고 하는데 어찌나 기가 막힌지. 게다가 한다는 소리가 근데 홍 원장님 이미 결혼했고 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집 자식이라곤 딸 하나뿐이잖아요. 그래서요? 아니 나중에 사돈댁 돌아가시면 그 재산 누구 거겠어요. 다 딸한테 줄 건데. 그러면 아드님도 좋은 거 아닌가? 그 병원 건물 독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과거는 과거잖아요. 지나간 일 가지고 뭐하러 얘기하세요. 앞으로의 일만 생각하세요. 솔직한 말로 홍 원장님 집안 형편으로는 그런 집 딸 절대 며느리로 못 얻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 해달라고 했나요? 그런 얘기를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미쳤다고 저희 아들을 소개시켜줬겠나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이해 안 된다며 그런 돈 많은 집을 소개시켜줬는데 왜 난리냐는 식이더라고요. 이미 지난 일인데 중요하냐면서요. 그렇게 가만 생각해보니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병원을 갖고 있는 집안이고 딸도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교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좋은 혼처자리 갈 수도 있는데 평범한 집인 저희 집과 사돈을 맺고 저희 아들을 그렇게 반긴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했거든요. 사람 하나만 본다더니 정말 그런 분들인가 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라 숨기고 결혼할 만한 사람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결국 우리 집이고 우리 아들인 것 같았죠. 생각할수록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다 얘기했습니다. 저보다 남편은 더 기막혀 하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불륜관계에다가 전부인은 자살까지 했다고? 그런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시침이 떼고 있었다는 거야? 나도 준옥이 얘기 듣고 얼마나 기막히던지. 결혼 물러! 그런 미친 집이랑 무슨 사돈이야? 병원이고 자시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사람 정신머리가 중요한 거지. 돈이면 다도 아니고 우리 집이 뭐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런 집이랑 사돈으로 못 지내. 소름 끼치네 정말. 결국 저와 남편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다 얘기했죠. 아들도 몹시 놀라고 충격을 받더라고요. 네 결혼이고 네 처가 식구들이야. 네가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해. 엄마랑 아빠는 그런 소름 끼치는 집구석이랑은 상종하고 싶진 않지만 네가 이미 결혼했고 괜찮다고 하면 뭐 어쩌겠니. 아들은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다시 저희를 찾아왔죠. 덮어놓고 살고 싶기도 하고 이제 지난 일인데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도 해봤대요. 하지만 모르면 몰라도 이미 알고 나니 이게 아니다 싶더랍니다. 게다가 과거도 과거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부분을 속이고 감쪽같이 사는 것 같아 생각할수록 소름 끼친다고 하면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살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돈만 생각하면 잘 사는 처가댁 좋겠죠. 하지만 저희 아들도 결국 저희 부부의 아들이다 보니 양심적으로 걸리거나 용납이 안 되는 건 못 참는 성격입니다. 도덕적으로 대단하게 결벽한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런 짓을 숨긴 사람들과 가족으로 지낼 만큼 뻔뻔하진 않거든요. 저희는 결국 파혼 통보를 했고 그 과정에서 엄마들끼리도 만났습니다. 사실을 다 들었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뜻을 밝혔는데 도리어 사부인은 저희를 비웃더군요.
사부인, 저희가 사실대로 말씀 못 드린 건 있지만요. 솔직히 저희 가족의 개인적인 일이기도 한데 결혼한다고 굳이 다 말할 의무는 없잖아요. 그냥 가족 안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니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그냥 개인적인 일로 끝날 수 있나요? 이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저희 재혼한 거고 그전 사모님은 실족사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뿐이에요. 표면적으론 그렇겠죠. 그런데 누가 그걸 믿습니까? 아직도 저희 집이 만만해 보이세요? 만만한 것보다 참 순진하신 것 같긴 해요. 막말로 저희 집, 그리고 저희 딸,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빵빵한 집안 자제랑 결혼 다시 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세요. 얼마든지. 성에도 안 차는 저희 집하고는 인연 끊으시면 되겠네요. 제 말에 사부인도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계산이 좀 안 되시나 봐요. 자식이라곤 우리 지아 하나뿐이고 지아 아빠나 저나 나중에 저희 재산 전부 지아 물려줄 겁니다. 그러면 이 서방도 좋은 거 아닌가요? 저도 대답했죠. 예, 저희 집 그런 계산머리는 안 굴러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재산 많다 한들 다른 사람 피눈물로 이루어진 재산 반갑지도 않아요. 그걸로 잘 먹고 잘 산다 한들 뭐 얼마나 편할까요? 다른 사람들 뒤에서 수군대는 것도 싫고요. 저희 아들 자기 실속 못 챙기고 계산도 못하게 키웠을지언정 정신머리 하나는 똑바로 키웠거든요. 대놓고 말해서요. 두 집 살림한 데다 아들 죽어서 힘든 본처내 쫓고 그 본처까지 결국 죽게 만든 그런 집하고는 사돈하기 싫습니다. 제 말에 사부인도 화내며 일어나더군요. 참 잘나셨네요. 쥐풀도 없는 주제에 돈도 별로 없는 집구석 사돈으로 받아줬더니. 그러니까 이제 끝내자고요. 저희도 차라리 돈 없고 정신머리 똑바로 박힌 사람이 낫지 돈만 많은 금수들이랑은 가족으로 있고 싶지 않거든요. 제 말에 사부인 부들거리더니 자리를 떠났어요. 결론적으로 그 후에도 이런저런 일이 많았으나 아들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개를 시킨 거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혼남이 된 아들에게도 참 미안하더군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그 집과 끝낸 게 잘했다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어떤 지인들은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거는 그냥 모른 척 눈 감으면 그 재산 나중엔 다 아들 거 될 텐데 왜 굳이 나서서 이혼을 시키냐고요. 하지만요. 저나 저희 남편 그리고 저희 아들이 바보나 맹추라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라 할지언정 그래도 사람이라면 지키고 살아야 될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그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외면하고 돈만 쫓는 건 최소한 저희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 한들 사람이라면 그래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할 수 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돈에 미련 갖고 모른 척 그냥 살아가라고 한들 그게 뭐가 그렇게 떳떳하고 행복하겠나요? 저희 아들은 그렇게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부모가 환영하는 이혼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하지만 그 후 몇 년 뒤 저희 아들은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와 예쁘게 연애를 했고 결혼도 했습니다. 지금의 제 며느리는 집이 그렇게 잘 살거나 부모가 한자리 하는 그런 집은 아니지만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자식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그런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며느리도 좋은 아이고요. 인생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다. 저는 그 일에 있어서 제 양심과 선은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아들 이혼남으로 만들지언정 그런 집과 사돈 맺고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도 참 잘했다 싶습니다. 그 집도 누군가에게 피눈물을 줬으면 본인들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떳떳하게 살 수만은 없다는 걸 깨달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운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자식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이자 존재인지요. 저한테도 저희 아들은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엄마들은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슈퍼우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지죠. 그런 게 아마 모성애라는 건가 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신혼 때 임신을 했습니다. 원래는 1년에서 2년 정도 신혼을 좀 더 즐기다가 천천히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계획과 달리 아이는 빨리 생겼어요.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정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힘들고 벅차더라고요. 내 생활은 아예 없고 하루 온종일 아이에게만 매달려야 되고 출산 전 내 모습이 전생처럼 느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1년 정도는 참 힘들었습니다. 몸도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가 밝게 웃어주면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날아가고 온 세상을 가진 것만큼 행복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런 건가 봐요. 그렇게 육아로 정신없을 무렵 저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 발령이 났는데 제가 사는 곳에서는 차로 4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었어요. 남편의 일 자체가 타 지역으로 잘 옮겨야 하는 일이다 보니 연애할 때도 미리 알고는 있었던 문제였죠. 하지만 막상 아이가 아직 어린데 남편이 근무지를 옮겨야 되니까 좀 막막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다니던 회사 육아휴직 중이었거든요. 몇 개월 뒤에는 저도 복직을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남편을 따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복직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까진 저희 엄마가 아이를 좀 돌봐주시기로 했다 보니 친정 가까운 이곳을 떠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 장거리 부부를 하기로 했죠. 남편은 저 혼자 아이 키우면 고생 많을 것 같다며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냐며 근처에 엄마도 계시니까 괜찮다고 했죠. 그렇게 남편은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저는 혼자서 아이를 케어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1년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초반에는 주말마다 내려왔어요. 자차로는 너무 피곤하다면서 기차를 타고요. 하지만 나중에는 차비도 많이 들고 길 위에 뿌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면서 2주에 한 번씩 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마저도 일이 바쁘면 안 올 때도 있었고요. 아이도 아무래도 아빠와 지내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아빠하고는 좀 서먹하긴 했어요. 아빠한테는 말을 잘 안 했거든요. 저랑 있을 때면 애교도 잘 부리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곧잘 따라했습니다. 영유아 검진을 받아보니 또래보다 발달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이가 3살 정도였는데 말도 잘 따라하고 발음이 정확하진 않아도 어린이집에서 배운 노래도 곧잘 부르기도 했어요. 또 새로 본 사람에게 인사도 잘하고 낯도 많이 안 가리는 편이었고요. 하지만 오히려 아빠에게는 낯도 가리고 말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한 달에 끽해야 2번 보는 게 다인 아빠인데 그마저도 오면 아이랑 놀아주거나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주로 집에 오면 방에서 자거나 쉬는 일이 많았죠. 오히려 아이 갓난아기 시절에는 분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고 나름 육아에 참여를 했었던 남편인데 도리어 아이가 좀 크고 나니까 육아에는 일절 신경을 안 쓰는 듯 했습니다. 주말 부부로 떨어져 살고부터는 아이를 케어하는 일 자체가 다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도 한 번씩 속상하고 서운하기도 했죠. 자주 오지도 않는데 올 때만큼이라도 아이랑 많이 놀아주면 좋지 않나 싶고요. 하지만 한 달에 몇 번 보지도 않는 남편인데 굳이 싸우거나 부딪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외근 후 일찍 마치게 되어서 바로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제가 일찍 데리러 가니까 아이도 무척이나 반가워하더라고요. 저는 일찍 왔으니까 어디 놀러 갈까 했는데 아이가 시장 쪽으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전에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줬는데 그게 맛있었다면서요.
저는 웃으면서 아이 손을 잡고 시장으로 가게 되었죠. 그 전에 남편이 집에 왔었을 때 제가 아이랑 근처에 산책이라도 한 바퀴 하고 오라고 했거든요. 아이와 남편이 너무 서먹한 사이인 것 같아서요. 저는 나가지 않고 둘만 보냈었는데 그때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시장 주변을 잘 걷다 온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아이의 조잘되는 이야기를 들으며 시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어떤 곳을 손으로 가리키며 그러는 겁니다. 엄마, 나 저기 가봤어. 저는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봤어요. 그곳은 금은방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다시 물었죠. 저기? 언제? 아빠랑 갔었어. 저는 금은방에 왜 갔을까 싶더라고요. 누구 돌잔치도 아니고 금이나 보석을 팔아야 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긴 왜 갔는데? 엄마, 아빠 엄청 부자야.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했잖아. 아빠 돈이 엄청 많아. 가방에서 막 이만큼 꺼냈어. 돈을? 아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알쏭달쏭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주 반지를 샀어. 공주 반지? 응, 저기 가서 아저씨한테 공주 반지 샀어. 반짝반짝 예쁜 거. 저는 아이의 말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이는 비록 말이 서툴지언정 거짓말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때 저에게 하는 말도 아이가 직접 경험한 얘기인 것 같았고요. 아이의 말을 종합해보자면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저 금은방을 가서 반지를 샀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요. 도대체 누구 반지?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딱히 주변에 돌잔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남편이 반지를 살 일이 뭐가 있나요? 저는 아이에게 슬쩍 물어봤죠. 경원아, 네. 혹시 반지 살 때 아빠가 뭐 다른 말은 안 했어? 제 말에 아이는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말하더라고요. 아, 맞다. 전화했어. 웃으면서 전화했어. 누구한테? 몰라. 그냥 웃으면서 전화했어. 저는 찝찝한 마음으로 아이와 일단 시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남편이 저기서 왜 반지를 샀을까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나를 주려고 산 건가 싶기도 했지만 아닌 것 같았죠. 내 생일이거나 결혼 기념일도 아닌데 왜?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애써 그 생각까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더라고요. 반지를 선물해줄 누군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요. 제가 남편과 장거리 부부로 지낸다고 했을 때 주변 동료들은 다 만류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장거리 부부로 사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떨어져 있다가 정말 남의 남편 되는 수가 있다면서요. 그런 소리를 하면 저도 그냥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웃고 넘겼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남편은 그럴 리 없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비록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변치 않는다 믿었죠. 연락도 매일같이 자주 했고 영상통화도 종종 했습니다. 어디 가거나 맛있는 거 먹으면 사진도 잘 주고받고요. 오히려 떨어져 사니까 좀 더 애틋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말을 듣고는 뭔가 지나칠 수 없는 찝찝함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주말은 남편이 오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남편은 기차를 타고 왔고 저와 아이는 남편을 데리러 기차역까지 갔습니다. 원래는 데리러 가지 않아요. 남편이 알아서 기차역에서 택시를 타고 오곤 했었죠. 하지만 그날은 그냥 밖에서 밥도 먹을 겸 아이와 나갔었어요. 남편은 저와 아이가 기다리고 있으니 더 반가워하더라고요. 온다고 수고했어. 요 근처 가서 밥 먹고 들어가자. 그러자. 경원이도 잘 지냈어? 아빠 보고 싶었지? 네. 하여튼 과묵하기는. 그렇게 저희 식구는 근처 돈가스 집으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자기도 돈가스 먹을 거지? 경원이랑 나랑은 치즈 돈가스 먹어야겠다. 나 돈가스 싫어. 돈가스 싫어? 나는 우동 먹을 거야. 돈가스는 싫어. 어린이집에서도 먹었어. 그래? 알았어.
그런데 아이와 제 대화를 들은 남편이 자문 놀라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잘했어? 나 지금 깜짝 놀랐네. 응? 무슨 소리야. 경원이 원래 말 잘했어. 에이, 무슨. 내가 아무리 2주에 한 번 온다고 해도 나도 경원이 보는데. 얘 원래 네 아니면 뭐 안녕 엄마 아빠 이 정도밖에 못했잖아. 저는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편은 주말에 와도 자거나 혼자 쉴 때가 많았어요. 아이와 시간을 안 보내니까 아이의 발달 상태도 제대로 모르더라고요. 여보, 아무리 2주에 한 번 온다지만 좀 심하네. 얼마나 애랑 안 놀아줬으면. 경원이 원래 말 잘해. 아닌데. 나랑 있을 땐 잘 안 하던데? 그건 자기한테 낯가리니까. 자주 안 보니까 낯가려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경원이 원래 낯가리면 말 잘 안 해. 그래? 저는 남편의 무심함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계속 그 금은방 반지 이야기가 걸렸죠. 저기 있잖아. 어? 혹시 경원이 데리고 시장 초입에 있는 금은방 갔었어? 그 말에 남편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뭔 소리야? 아니, 경원이가 자기랑 갔었다고 하던데 가서 뭐 공주 반지 샀다고. 아, 무슨.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 거기 디스플레이 돼 있는 거 있잖아. 반지랑 목걸이들. 그거 그냥 같이 구경한 거야. 그래? 오, 애는 애네. 그거 잠깐 본 걸 가지고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구나. 남편은 그렇게 유아무야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태도가 묘하더라고요. 남편은 거짓말을 하면 말이 빨라지고 눈을 이리저리 돌리거든요. 저에게 둘러댈 때 딱 그런 태도를 취하더군요. 저는 뭔가가 있구나 싶었죠. 겉으로는 일단 티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이 자고 있을 때 충전 중이던 핸드폰을 몰래 빼서 화장실로 갔죠. 저는 돈을 많이 들고 있었다는 아이의 말을 떠올리면서 남편의 폰뱅킹 어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생활비 입금 때문에 저도 공인인증서 비번을 알고 있거든요. 들어가 보니 진짜로 2주 전에 200만 원 가량의 돈을 뺐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죠.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큰 돈이면 저한테도 말을 했어야 하는데 저는 아랫입술을 꽉 꿰물며 본격적으로 남편 폰을 뒤졌어요. 그리고 금방 찾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요. 상대방 여자의 프로필에는 원헤어 1:1 예약 우선제이라고 돼 있었어요.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자 같았습니다. 대화 초반에는 예약에 관해 나누는 대화만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저녁에 술 한잔 하자느니 어디서 밥 먹자느니 언제 쉬냐느니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이미 그 두 사람은 8개월도 넘게 만남을 유지해왔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이 그 여자 생일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케이크하고 반지를 선물한 모양이었고 그 여자는 그걸 인증샷 찍어서 남편에게 서방님 고마워요. 반지 너무 예쁘다 라고 보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금방이라도 핸드폰을 던져서 부수고 싶을 만큼 극한 분노가 올라왔어요. 장거리 부부로 지내면서 나는 회사 일에 살림에 아이 육아까지 혼자 전담하면서 개고생하고 있는데 지는 혼자 편하게 지내면서 시간이 남아도는지 바람까지 피고 다니고 그것도 내연녀 반지 사러 가는데 지 새끼까지 데리고 간 거였습니다. 아직 애가 말을 잘 못하는 줄 알고요. 뭐 이런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가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못 참고 그 길로 겉옷만 껴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데 집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너무 화가 나면 온몸이 그렇게 사시나무 떨리듯 떨린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집 앞 놀이터 벤치에 앉아 꺼이꺼이 울었어요. 남편놈 혼자 살면서 신나게 바람피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한 달에 2번 주말에 올라오면 올라오느라 피곤하다고 일부러 푹 쉬게 하고 자게 했거든요. 진짜 개고생하면서 뒤통수까지 맞은 사람은 바로 저였는데 말이죠. 저는 한바탕 울고 나서 다시 집으로 조심스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번호를 찾아냈어요. 저는 그 여자 번호를 제 폰에 따로 저장하고
두 것들이 나눈 대화도 다 제 폰으로 찍어두었죠. 그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작은 방에 앉아서 밤을 꼴딱 지샜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남편 얼굴을 보는데 핸드폰을 면상에 집어던지고 싶더라고요. 이러려고 주말 부부 하는 거냐면서요. 하지만 참았죠.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은 내려갔고 저는 다음날 반차를 쓰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엄마께 다 말씀드렸죠. 엄마도 어떻게 오서방이 그럴 수가 있느냐며 화가 나서 방방 뛰시더라고요. 당장 전화해서 부르라고 하시는 걸 겨우 말렸습니다. 엄마는 저보고 어떻게 하고 싶냐고 하셨어요. 저는 심정은 이혼인데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상판을 보고 앞으로 계속 살기는 힘들 것 같다고 했죠. 엄마는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이혼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지금도 주말 부부라 남편 없는 거나 매한가지인 상황이라서 저희 아이를 생각해도 크게 혼란스러울 것 같지는 않다고 하시면서요. 실은 돌아가신 저희 아빠도 예전에 바람을 피셨거든요. 엄마는 그냥 덮어두고 사셨는데 그 후에 오히려 너무 힘들어서 덮고 산 걸 후회 많이 하셨대요.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따로 정신과 약도 드셨다고 했고 지금은 괜찮지만 한때 경미한 알코올 중독 증세도 있으셨습니다. 그전에는 술도 잘 안 드시던 분인데요. 저도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지켜보면서 아빠에 대한 원망이 엄청 컸었죠. 이제는 돌아가셨으니 그런 마음도 없지만 엄마는 본인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덮고 사니까 당신 본인만 지옥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빠도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언제까지 들들 볶을 거냐고 도리어 따졌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너 보고 한 번은 눈 감아주라고 할지도 몰라. 딸 자식 이혼한다고 하는데 그러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그런데 엄마가 경험해봤잖아. 분명히 잘못은 너네 아빠가 했는데 말라 죽어가는 건 엄마더라고. 나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 이제는 너네 아빠가 그렇게 간직게 됐으니까 나도 아무렇지 않게 살지. 같이 살 때는 정말 단 하루라도 그 일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없었다. 그 일이 그런 거야. 잘못한 거 없는데도 죽을 것 같이 괴로운. 네가 그렇게 사는 꼴 엄마는 못 보겠다. 저는 그 말에 엄마와 또 한바탕 울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가엾다고 왜 엄마 팔자 닮아서 이런 일을 당하느냐 하셨어요. 저는 엄마께도 미안하더라고요. 엄마 말 맞다나 제 잘못은 아닌데 제가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지는 상황이었죠. 엄마에게도 또 저희 아이에게도요. 그 후로 엄마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지냈습니다. 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제 마음은 이혼을 원했습니다. 솔직히 엄마 말처럼 이미 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아이도 그게 익숙하다 보니 이혼에 있어서 아이에게 있을 혼란은 좀 적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물론 좀 크면 엄마 아빠가 따로 산다고 다 얘기해 줘야겠지만요. 저도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엄마도 이혼하고 나면 친정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거리낄 문제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는 엄마께 맡기고 남편이 있는 지역의 기차표를 끊었어요. 내려가는 동안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의 미용실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도 미용실로 가서 그 여자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두 사람의 대화를 보고 알게 되었죠. 목요일 저녁에 일 끝나고 맥주에 족발을 먹자고요. 남편도 알겠다고 일 끝나고 바로 간다고 했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마쳤어? 이제 숙소 들어가려고. 밥은? 회사에서 간단하게 먹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좀 잠겼네. 경원이는? 옆에 있어? 저는 남편의 물음에 자식 새끼가 생각은 나나 싶었습니다. TV 본다고 정신없네. 그래 알았어. 들어가서 쉬어.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미용실을 갔죠. 제가 들어오자 그 여자는 자리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예약은 하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예약 우선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누구 오실 분이 있어서 다음부턴 예약하고 오세요. 명함 드릴게요. 그러면서 여자는 카운터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물었죠. 성함이 이경아 씨 맞으신가요? 제 물음에 그 여자는 어리둥절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오민석 아내예요. 제 말에 그 여자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놀라더라고요. 네? 제 남편 여기 오기로 했죠? 그 여자는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뒤에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그러고 있으니 짤랑하는 소리와 함께 배달부가 포장 족발을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여자는 당황한 얼굴로 일단 족발을 받아들고 테이블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리고는 죄인처럼 가만히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남편 자주 오죠? 네? 왜 자꾸 물어요? 알아들었으면서. 반지 어쨌어요? 내 남편이 선물했잖아요. 그 여자는 사색이 된 얼굴로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잠시 후 미용실 앞에 차가 한 대 서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내려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나서 맥주 사들고 오다가 앉아있는 저를 보고는 그대로 굳더라고요. 여보! 참 그 얼굴이 가관이었습니다. 마비라도 됐냥 뻣뻣하게 멈춰 서 있더라고요. 여기가 네 숙소야?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됐다. 우린 이혼이야. 저는 그렇게 가려고 했고 남편은 불이 나게 저를 붙잡더라고요. 여보, 무슨 이혼? 저 여자랑 붙어 먹으면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아니야,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친한 친구야. 너는 친구한테 그 비싼 반지 사다 바치고 모텔 가서 잠도 자니? 친구 같은 소리 하네. 아니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다 아니라니까? 오해야. 저는 그 순간 남편 싸대기를 그대로 날렸습니다. 네 바람 피는 거에 경원이는 왜 이용하는데? 애가 어려서 말 못하는 줄 알고 금은방에 데리고 갔지? 미친 새끼. 너는 아빠도 아니야. 모르는 줄 알았어. 모르는 줄 알면 그래도 돼? 회사 다니면서 애 키우고 혼자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한데 너는 여기서 두 집 살림하고 자빠졌니? 여보, 미안해. 내가 여기 혼자 살면서 너무 적적했어. 그래서 그냥 가볍게. 좋겠다. 너는 적적해서. 나는 눈코 뜰 새 없이 하루가 바빠서 너처럼 적적이니 뭐니 그딴 소리 할 여유도 없어. 시간 남아 도니까 이딴 짓이나 해? 너 같은 인간을 믿고 결혼하고 주말 부부로 산 내가 미친년이다. 우리는 이혼이야. 지금하고 별로 달라질 것도 없지. 너는 자유롭게 저 여자랑 계속 이러고 살아. 족발 뜯으면서. 남편은 저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면서요. 그 순간이었어요. 너네 미쳤냐 진짜? 제가 고개를 돌리자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 내연녀 여자도 몹시 당황해서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그 여자에게 말했죠. 내가 불렀어. 당신 진짜 간도 크다. 어떻게 회사 동료 와이프가 하는 미용실에서 바람을 피우냐? 미친 것들이야 하여튼. 사실 그 미용실 여자는 남편 직장 동료의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봤을 때 철민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종종 등장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한 번쯤 들은 것 같아서 남편 폰에서 그 이름을 검색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남편 회사 동료였습니다. 그때 알게 됐죠. 간도 크게 회사 동료의 아내랑 바람을 피운 거였다는 걸요. 저는 그 철민이라는 남자분 전화번호도 남편 폰에서 찾아내 제 폰에 저장을 해뒀어요. 그리고 오기 직전에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를 모두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면 현장도 잡을 수 있으니 미용실로 오시라고도 했죠. 그 남자는 얼굴이 터질 듯이 빨개져서 씩씩대며 서 있더라고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회사에서 마주치는 동료와 와이프가 이렇게 대놓고 바람을 핀다는 걸요. 그 남자는 남편을 씹어먹기라도 하려는 표정으로 다가가더라고요. 오대리 이 개새끼야! 미용실 알려달래서 우리 와이프 가게 알려줬더니 여기서 바람을 펴? 하면서 남편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나가 떨어졌어요. 그 남자는 화가 나서 씩씩대며 여자에게도 따지더군요. 야! 너 그 버릇 못 고치고 또 바람질이냐? 죽어야 그 버릇 고칠래? 그 여자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 남자는 미용실에 있던 집기들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여자는 잘못했다고 빌고 집기들은 날아다니고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그 남자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다시 엎어져 있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한 대 더 때렸어요. 그렇게 맞고 있는 걸 보는데 얼마나 한심하고 어이없던지. 미용실에서 소란이 일어나니까 밖에서는 구경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제가 나가려니까 어떤 한 분이 저를 붙잡고 무슨 일이냐며 경찰 불러야 되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미용실 원장하고 저 맡고 있는 남자하고 바람펴서 남편이 때리는 거예요. 그냥 냅두세요. 저는 그렇게 말한 후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차역으로 가는데 그날 느낀 그 복잡한 기분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소문이 다 났고 피해자가 같은 회사다 보니 회사를 도망치듯 그만둔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어떻게 됐는진 모르겠지만 그날 몰려든 사람들로 봐서는 소문 다 났으니 멀쩡한 낯짝으로 계속 장사하긴 힘들 겁니다. 이미 그 남편도 알았으니 이혼을 하든 어쩌든 알아서 하겠죠. 남편은 저희 친정까지 쫓아와서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희 엄마는 꺼지라고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가 오서방 하며 아들만큼 잘해주셨는데 남편 놈은 저희 엄마한테도 제대로 뒤통수를 친 거였죠. 시댁에서는 한번 봐주라고 연락이 왔지만 저희 엄마가 전화 뺏어서 아들 똑바로 키우라고 누구더러 봐주라느니 말라느니 하냐면서 또 한바탕 싸우셨죠. 결론적으로요.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권, 친권 다 제가 가지고 왔고 위자료도 받아냈어요. 그 과정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믿음도 신뢰도 없는 남편과 사는 것보단 이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한 번씩 아빠는 언제 오냐고 물어볼 때면 그렇게 가슴이 미어지고 힘들더라고요. 남편도 아이를 핑계 삼아 자꾸 이혼하지 말자고 회유했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욱 독하게 마음먹고 남편과 갈라섰습니다. 제가 만약 넘어가 준다고 해도 결국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했을 거고 그런 스트레스를 아이도 다 지켜볼 테니까요. 차라리 깨끗이 갈라서고 저 혼자 마음을 먹고 아이를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치 않게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저도 그만큼 아이에게 더 잘하고 살아야겠죠. 아이가 말을 잘 못하는 줄 알고 태연하게 아이 데리고 내연녀 반지까지 샀던 남편놈. 아이의 한마디에 남편놈이 허술하게 숨겨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있는 엄마를 구원해 준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저희 엄마 그리고 아이만 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요. 첫 번째 결혼에서 받은 상처를 두 번째 결혼에서 많이 치유받은 것 같아요. 현재 제 뱃속에는 건강하게 아이도 자라고 있고 남편도 저에게 참 잘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모든 게 좋고 행복하지만 첫 번째 결혼을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안 좋고 무수한 상처들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결혼 생활은 참 기묘하고도 비정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첫 번째 결혼을 했던 전 남편은 제 가게 맞은편 건물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도 가끔씩 오며 가며 마주치기도 하기에 불편한 감정도 여전히 있긴 합니다. 제가 전 남편과 1년도 안 돼서 이혼하게 된 이유가 참 기가 막힌데 그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얘기해보려 합니다. 남편은 저희 카페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서 휴대폰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전 남편의 이름은 이명현이었고 처음에는 그저 이웃가게 사장님일 뿐이었죠. 그 남자는 저희 가게 커피를 좋아해서 하루에 한 번은 꼭 들려서 커피를 사가곤 했습니다. 본인 것만 사갈 때도 있고 직원들 것까지 다 사갈 때도 있고
또 가끔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올 때도 있었죠. 그의 어머니는 그의 가게에 자주 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어머니를 잘 챙기는 듯 했어요. 저희 카페에 오면 어머니가 좋아하는 차 종류를 시키고 뜨거울세라 조심조심 어머니께 늘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의 어머니도 아들의 그런 대접이 익숙한 듯 보였고요. 그 남자는 인상도 좋고 성격도 싹싹했는데요. 저희 카페 단골이다 보니 자주 보게 되고 친해졌습니다. 저는 기계치인데 휴대폰 관련해서 뭐 물어보면 설명도 정말 잘해줬어요. 자기 매장에서 새로 가입을 해라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제가 필요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을 잘 알아봐주고 알려주고 그랬죠. 저는 다정다감한 남자를 좋아하다 보니 그런 모습에 호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효자 남편은 별로라고들 하지만요. 저는 자기 부모에게 저렇게 잘하는 남자야말로 의리가 있고 내 가족도 챙길 줄 아는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효자 같은 모습도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몰래 호감을 키워가다가 제가 먼저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자기도 저한테 호감이 있고 좋은 마음이 있대요. 하지만 자기는 흠이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이미 결혼을 한번 했던 사람이고 9살 난 딸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남자가 워낙 젊어 보이는 데다 어머니는 뵀어도 아내나 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에 미혼인 줄 알았는데 제 완벽한 착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아내는 이 세상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별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암투병을 했고 2년 정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딸을 키우며 어머니와 사는 남자였던 겁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민서 씨는 미혼이잖아요. 저같이 애 딸린 남자 만나면 안 되죠. 라며 희미하게 웃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고백에도 여전히 그 남자가 좋았고 그 남자의 과거도 제 일처럼 안타까웠습니다. 오히려 그의 사정을 듣게 되니 마음속에서 어떤 모성애 같은 게 일어났고 그 남자를 보듬어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 남자에게 이미 푹 빠졌던 거죠. 그래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 고민을 많이 했고 결국 그런 거 상관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와 저는 만남을 가져보게 되었죠. 만나다가 알게 된 건데 물론 그 남자가 아이도 있고 결혼을 한번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 자체로는 조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매장을 2개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도 잘 되는 편이었고 또 마당 딸린 널따란 주택에 살고 있다고 했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사랑을 키워갔고 결혼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었지만 그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의 아이까지도 기꺼이 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딸 혜윤이도 제 아이처럼 사랑하겠다고 다짐했고요. 그렇게 저는 그의 재혼 프로포즈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미혼인 제가 애 딸린 남자에게 시집 간다고 하니 반대하셨지만 제가 워낙 뜻이 완고했기에 결국 포기를 하셨어요. 부모님이 그토록 말릴 땐 저도 다시 심사숙고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마냥 다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그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결혼을 해도 지금처럼 어머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내가 없으면 안 되거든. 평생 나 하나만 보고 살아오신 분이라 민서 씨만 괜찮다면 결혼해서도 쭉 같이 모시고 살고 싶어.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분명 오며 가며 본 명현 씨의 어머님은 좋은 분 같았어요. 인상도 그러하고 말투도 나긋나긋 부드러우시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라도 함께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좀 했는데 며칠 뒤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의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고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거든요.
저한테 아내로서 또 손녀의 새엄마로서 잘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걱정 마시라고 제가 잘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남편은 재혼이다 보니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만 모시고 소박하게만 치르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어요. 그런데 문득 결혼식 도중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분명 늘 환하게 웃고 계시는 분인데 그때 우연히 눈이 마주쳤을 때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으셨거든요. 제가 좀 당황하자 다시 표정을 피며 환하게 웃으셨기에 그저 잠깐 지으신 표정이겠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의 그 차가운 눈빛은 잘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눈빛은 앞으로 제게 닥쳐올 지옥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시어머니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교묘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모두에게는 갓 지은 따끈한 밥을 퍼주면서 제 밥그릇에만 몰래 찬밥을 담아준다던가 제가 부탁드린 적도 없는데 마음대로 아끼는 실크 블라우스를 락스를 푼 세탁물에 넣어 망가뜨리는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어머님 이 음식은 좀 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나는 괜찮은데 우리 새아가 입맛이 유난히 예민한가 보네 라며 저를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기도 했고 망가진 옷에 대해 물으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서 그랬나 보다. 나는 너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미안해서 어쩌니? 라며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만 괜히 시어머니 부려먹고 닥달하는 며느리처럼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놓고도 아니고 뭔가 교묘하게 저를 왕따시키는 느낌은 계속 들었습니다. 마치 너는 이 가족의 진짜 일원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느낌까지 들었죠. 그리고 또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저랑 남편은 주택 2층을 쓰고 있고 어머님과 딸 혜윤이는 1층을 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늦은 밤 1층 주방에 뭘 가지러 내려왔는데 어머님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통화를 하시나 싶어서 귀를 대보는데 우시는 거예요. 너무 서럽게요. 저는 놀라서 문을 열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런데 방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어머님은 손에 쥐고 있던 사진첩을 황급히 등 뒤로 감추더니 눈을 휘번덕이며 저를 쏘아보시는 거예요. 그 눈빛은 마치 결혼식 날 봤던 그 차가운 눈빛과 비슷했습니다. 깜짝이야. 노크도 없이 왜 마음대로 들어와. 너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어?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우시는 것 같아서 놀라서. 함부로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알았니? 저는 그 살기등등한 눈빛과 목소리에 눌려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방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님의 눈빛과 말이 잊혀지지 않아 잠도 못 이뤘는데 다음날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남편 앞에서는 한없이 온화하고 따뜻한 모습이었지만 제 앞에서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이중성 때문에 저는 어머님이 점점 더 무서워지고 불편해졌죠. 어머님은 남편 앞에서는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려고 하며 저를 아껴주듯이 행동했지만 저랑 둘이 있을 때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싸늘한 눈빛으로 쏘아보며 냉랭하게 대하셨어요. 게다가 나중에 어머님이 혜윤이에게 무슨 말이라도 한 건지 혜윤이랑 합세해서 제가 혜윤이를 은근히 괴롭힌다는 거짓말까지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에게 간식을 주지 않았다거나 별것도 아닌 일로 아이를 심하게 나무란다던가 아이를 귀찮게 여긴다는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남편에게 자꾸 이간질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했죠. 왜냐면 혜윤이를 내 속으로 낳은 딸은 아니지만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키우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해주려고 하고 잘 챙겨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혜윤이가 저한테 너무 냉랭하게 나오고 할머니한테만 자주 가는 겁니다. 혜윤이가 10살 정도 되니 어리긴 하지만 요즘은 사춘기도 워낙 빨리 온다고 하니 그런 건가 보다. 또 나를 받아들이기 아직은 힘든가 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친해져야겠다 생각하며 저도 노력을 했는데 뒤에서 저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 너무 허탈하고 억울하고 씁쓸하더라고요. 남편도 자꾸 어머님과 혜윤이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혜윤이 아직 어린애야. 나한테 혜윤이 정말 중요하고 혜윤이한테 마음 좀 써줘. 나도 노력하고 있어. 혜윤이가 울더라. 당신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말도 안 돼. 나 정말 혜윤이한테 노력하고 있어. 오히려 혜윤이랑 어머님이 나를 왕따시키는 기분마저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어머님 말만 듣고 그러지 마. 나도 정말 노력하고 있다고. 알겠어. 그만 얘기하자. 남편은 저보다는 어머님과 혜윤이의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혜윤이가 저한테 그러는 것도 다 어머님이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결혼 전만 해도 혜윤이랑 종종 만났는데 저를 잘 따르고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이 애한테 자꾸 제 이간질을 하고 욕을 하는지 뒤늦게 혜윤이가 저를 경계하고 싫어하는 것 같은 겁니다. 없는 말도 지어내고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도 심했습니다.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상황이 너무 힘들었죠. 저는 어떻게 내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거실에 몰래 CCTV를 설치했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 어머님이 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또 저는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몰래 설치를 했고 나중에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엉뚱한 또 너무 충격적이고도 기막힌 대화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없을 때 나눈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였죠. 다음 주에 우리 서정이 기일인 거 잊지 않았겠지? 그럼요. 재혼하니까 어때? 좋으냐? 예? 별거 없지? 괜히 혜윤이한테 상처만 주는 꼴이고 걔가 너 없을 때 혜윤이한테 얼마나 찬바람인 줄 아냐?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그건 아니고요, 어머니. 애한테 냉랭하게 하니까 애도 경계를 하지. 네 앞에서만 착한 척하는 거라니까. 너는 그렇게 순진에 빠져서 내 보기엔 저거 네가 돈 좀 있는 줄 알고 문 거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는 미혼인데 애 딸린 남자도 괜찮다고 얼씨구나 재혼하자고 하겠니? 네가 가게도 2개나 운영하고 넓은 집 산다고 하니까 돈 꽤나 있는가 보다 하고 엉겨붙은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랑 사귀고 나서야 제가 다 얘기한 건데요. 아이고 순진에 빠져가지고 너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렇게 순진에 빠진 소리를 하냐? 그리고 너 명심해라. 네 가게며 이 집이며 다 내 거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정이만 사랑하니 어쩌니 그 난리를 쳐서 부모도 없는 너 마음으로 품어주고 자식처럼 대한 거다. 우리 서정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다른 여자. 아휴, 우리 서정이만 안 됐지. 이런 줄도 모르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됐다. 네가 원하는 대로 결혼했으니 그 책임도 네가 져. 봐라. 싹수 노을해서 결혼하자마자 혜윤이 찬밥 신세하는 거. 내가 지금은 가만히 지켜보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나한테도 얼마나 싸가지 없이 구는 줄 아니? 아니다 싶으면 너도 그만하고 이혼해. 어머님의 말에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적인 엄마와 아들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서정이라니 대화의 내용으로 보자면 남편의 전처 이름 같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가 죽은 전처의 엄마인 것처럼 섭섭해하는 겁니다. 그 순간 알게 됐죠. 두 사람이 평범한 모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요.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CCTV 영상을 들이밀며 모든 것을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죠.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전 장모님이었던 거죠. 죽은 전처의 엄마요. 남편은 원래 고아였고 20살 때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공장 사장님의 딸이었던 서정 씨와 눈이 맞았대요. 고아 출신에 가진 것도 없는 남자라 서정 씨의 부모님이 반대했는데 뱃속에 아이까지 가지면서 몰아붙였나 보더라고요. 결국 둘은 결혼했고 혜윤이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공장은 정리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 서정 씨와 혜윤이까지 넷이서 살다가 남편의 전처인 서정 씨마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서정 씨는 죽으면서 남편에게 우리 엄마 꼭 모시고 살아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장모님은 그때부터 사위인 저희 남편을 아들처럼 여기며 휴대폰 가게 2개를 차려주고 사업자금도 대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장모님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사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남들한테는 그냥 엄마랑 아들이라고 하고 지낸 것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저와 눈이 맞아 재혼을 하겠다고 하니 장모님은 대놓고 말릴 수는 없었지만 어디 두고 보자는 심정으로 허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막상 제가 며느리로 들어와 살다 보니 자기 딸 생각도 나고 제가 눈에 가시처럼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저를 쫓아내기 위해 이간질을 하고 교묘하게 괴롭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실을 속일 수 있느냐고 나를 사랑하긴 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어머님이 들어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사랑은 개뿔. 명연이는 우리 서정이 말고 사랑하는 사람 없어. 너는 그냥 우리 혜윤이 잠시 키워줄 사람에 불과해. 주제 파악 똑바로 해. 그 잔인한 말에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런 비정상적인 집안에 더 이상 못 있겠다고 했고 이혼하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저를 붙잡았죠. 하지만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 남편은 저희 가게를 찾아와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속인 거 정말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글썽였죠.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당신이 선택을 해야지. 어머님인지 아니면 난지. 남편이 어머님을 선택하게 되면 그 어떤 경제적인 지원도 없게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남편이 저를 선택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남편도 처음에는 저를 선택하겠다고 했죠. 어머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도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며 저랑 혜윤이와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러면 어머님에게 이 얘기를 전하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남편은 그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론 그 얘기를 전하니 어머님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지고 병원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정이가 알면 피눈물을 흘릴 거라고, 여자 생겼다고 나를 버리냐며 친엄마처럼 모시겠다고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냐며 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어머님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저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의 선택에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죽은 아내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주었고 저는 그 돈을 받고 담담히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이 술 먹고 전화를 해서 그러더군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저한테 꼭 돌아간다고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혀서 한참이나 웃었습니다. 이명현 씨, 그럼 어머님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면서 내가 당신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내가 왜? 우리 이미 이혼도 했고 남남이야. 내가 왜 당신을 기다리겠어? 미안해. 하지만 나도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내 상황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걸 이해해줘. 비겁한 변명하지 마.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 장모님을 엄마처럼 모시면서.
죽은 아내 그림자 붙잡고 그렇게 살라고. 나는 이제 당신한테 만정 다 떨어졌고 내 인생 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연락도 하지 마.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물론 가게가 가깝다 보니 오며 가며 어쩔 수 없이 마주치긴 하지만 더 이상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고 마주쳐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죠. 그렇게 이혼 후 마음을 정리하며 지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 모든 아픔을 이해해주고 저를 세상 누구보다 소중히 여겨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제가 재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전 남편은 저희 가게에 와서 묻더라고요. 결혼한다며? 어떤 사람이야? 내가 그런 얘기를 왜 해줘야 돼? 알 필요 없잖아. 그래, 그렇지. 잘 살아. 그 얘기 하려고 온 거야. 걱정 마.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그렇게 전 남편은 축의금이라며 봉투 하나를 몰래 놓고 갔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다시 계좌이체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 저는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했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뱃속에는 소중한 아이도 있고요. 전 남편은 끝까지 자기 연민에 빠져 불쌍한 척을 하지만 제 보기에 그는 그저 비겁하고 나약하며 스스로 아무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어린애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사랑과 자신의 인생을 맞바꿀 용기조차 없었던 거죠. 그는 결국 죽은 아내의 유령과 그 유령을 등에 업은 장모님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현실을 택한 겁니다. 가끔 마주치는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자신감 넘치던 미소 대신 깊은 그늘과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그의 가게를 찾았지만 이제 제 눈에 그 모습은 더 이상 아들을 챙기는 살가운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투자가 잘 보존되고 있는지 감시하러 오는 채권자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를 용서하고 기다렸다면 저는 평생 죽은 사람의 그림자와 싸우며 그 기괴한 관계의 한요로 살았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제 뱃속의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범한 가정을 선물해 줄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의 부모에게 자식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존재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습니다. 팔을 잃고 돈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되어 저를 찾아온 아빠를 매정하게 내쳐야 했던 제 사연을 말하려 합니다. 저희 아빠는 밖에서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통하지만요. 저희 엄마에겐 참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노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집에 잘 안 계시면서 맨날 친구들과 어울려 술 드시러 다니고 등산 다니시고 무엇보다 여자 문제로 저희 엄마 속을 많이 썩혔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씀을 저에게 안 하셔서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바람피다 걸린 게 여러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마음 같아선 갈라서고 싶었지만 어린 저와 제 동생을 키워야 했기 때문에 그냥 참고 견디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저와 남동생이 성인이 되면 그땐 바로 갈라서겠다고 결심을 하실 정도로요. 저희 아빠 바람기는 정말 병이었습니다. 엄마는 자주 우울해하셨고 정신과 약도 종종 복용하셨어요. 그때는 내막을 모르니 엄마가 우울증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다 아빠 때문에 생긴 화병이더라고요. 여자 문제로 그렇게 속을 썩여대니 엄마 속이 온전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주부로 살아오신 데다 도움받을 친정도 마땅치 않았던 엄마로서는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엄마가 이혼을 못한다는 것을 아니까 갈수록 심해져서 나중에는 대놓고 밖으로 돌고 노래방 여자랑 동네에서 버젓이 팔짱 끼고 다니다 소문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결국 엄마 스스로도 자립할 준비를 해야겠다며 마트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아빠의 바람기는 고쳐질 생각이 없으니 엄마가 따로 돈도 벌고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갈라서도 갈라설 거라고 하시면서요. 저도 점점 머리가 크면서 아빠의 그런 모습이 부끄럽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식들인 저희에게는 잘했냐고요? 저는 아빠랑 별 추억이 없습니다. 아빠는 워낙 놀러 다니시는 걸 좋아했지만 그게 가족들과 함께는 아니었습니다. 친구분들과 늘 어울려 다니시거나 하루가 멀다 하고 술자리에 가셨지만 어쩌다 집에서 쉬시는 날에는 내내 잠만 자거나 누워서 TV만 보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빠와 어떤 추억을 쌓을 일도 없었죠. 저에게 아빠는 늘 외출 준비를 하거나 집에 있을 때도 TV를 보며 무료하게 누워있던 모습 말곤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안 하고 혼자서 자유롭게 살아야 될 성격이신데 왜 결혼을 해서 엄마며 자식들인 저희도 외롭고 슬프게 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러던 도중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조선소 현장직으로 근무를 하셨는데요. 일을 하다 사고로 팔이 잘리게 된 겁니다. 엄마와 동생 그리고 저는 병원을 가게 됐는데 아버지는 응급수술을 하셨지만 결국 접합수술에는 실패해서 팔 한쪽을 잃으셨습니다. 아빠의 상태를 보고 저와 동생도 엄청 울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가엾고 아파 보였거든요. 엄마도 안타까워서 우셨고요. 아빠가 일을 하다가 이런 사고까지 당하게 되니 죄송한 마음만 가득했고 앞으로 아빠에게 잘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에게 엄마나 저희들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빠의 사고는 산재 처리가 됐고 사측에서도 보상금도 몇 억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 외에도 다친 부분이 많아 한동안은 병원에서 입원해서 지내게 되셨는데 아빠가 팔이 한쪽이 없다 보니 몹시 불편해 하셨어요. 엄마도 그때쯤에 마트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 따로 돌봐드리기가 힘들었어요. 저도 대학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때라 짬이 별로 안 났고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아빠를 돌봐주실 간병인을 고용했었거든요. 그 간병인은 수더분한 인상인데다 싹싹하고 부지런해서 엄마도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좋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치료 후 퇴원할 때까지 그 간병인이 아빠의 수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저희 아빠의 그 바람피는 병이 어디 가나요? 네, 그 간병인과 바람이 났습니다. 그것도 제대로요. 태어나고 나서 아빠는 그 간병인과 살림까지 차렸거든요. 딴 살림 차릴 돈은 충분했죠. 아빠는 보상금을 몇 억이나 받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엄마한테도 이혼해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자식들도 다 필요 없다면서요. 그 간병인 여자에게 제대로 빠진 듯 했습니다. 엄마는 사회생활을 조금씩 하시면서 좋아지셨다가 그 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쓰러지시기까지 했습니다. 기껏 참고 사라졌더니 몇 억 보상금 받고 나선 간병인하고 바람나서 이혼해달라 요구를 하니까요. 엄마도 정도 다 떨어졌고 너무 지긋지긋하다며 결국 아빠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저와 동생은 아빠 없이 엄마랑만 함께 살았어요. 저는 이미 성인이었고 동생도 고등학생이라 엄마도 더 이상은 참을 이유가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아빠는 이런저런 핑계로 미성년자인 동생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더라고요. 동생 양육비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고 그마저도 2년 정도만 주면 동생도 성인이 돼서 끝인데도 그것마저 안 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재산마저도 간병인 앞으로 다 옮긴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끝까지 사람 새끼도 아니라면서 일을 바득바득 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차라리 엄마가 더 이상 속 끓지 않고 이렇게 엄마랑만 사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며 엄마를 도왔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신 건지 그때쯤 잦은 두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뇌졸중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엄마의 보험으로는 보험비가 나오지 않아
수술비가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가장 먼저 찾아갔어요. 엄마 상태가 저러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20년을 함께 산 와이프가 자기 자식들의 엄마였던 사람이 뇌질환으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돈을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돈 없다면서요. 왜 돈이 없냐고, 보상금 받은 걸 그새 다 썼냐고 하니 아줌마 앞으로 다 되어 있어서 아빠가 함부로 못 꺼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진짜 내 아빠가 맞나 싶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술 결정을 내리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정말 남일인 양 귀찮은 얼굴로 못 도와준다고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그 자리에서 화를 냈습니다. 아빠가 사람이에요? 뭐? 엄마가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요?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너네 엄마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게 왜 나 때문이냐고? 아빠가 평생 엄마 속 썩이고 힘들게 하니까 엄마 몸이 버틸 수가 있겠어요? 제가 악에 받쳐서 따지니 아빠는 무슨 날파리 쫓듯 저보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야, 너 그냥 가! 짜증나게 하지 말고. 어떻게 끝까지 이럴 수가 있어요? 너네 엄마랑 나랑 이혼한 거 몰라? 남남이야. 아빠 자식들의 엄마잖아요. 제 말에 아빠는 저를 가만히 보더니 그러시더군요. 그럼 너도 남 하던지. 뭐라고요? 나 딸 없는 셈 칠 테니까 그만 징징거리고 그냥 가라. 어차피 너나 건영이나 다 너네 엄마 편이지 내 편 아니잖아. 나 딸도 없고 아들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가. 아빠는 딸 없는 셈 치겠다고 하더라고요. 돈 주기 싫어서요. 아빠에게 면전에 대고 딸 없는 셈 칠 테니까 가라는 말을 듣는 그 심정.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에게 나는 뭔가, 내가 자식이 맞긴 한 건가, 나에 대해서 쥐꼬리만한 애정조차 없는 건가, 수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아빠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문을 닫았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휘청이며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친척분들에게 사정을 했고, 결국 거제에 사는 이모가 빚까지 내서 수술비를 겨우 마련해 주셨어요. 천만다행으로 수술은 굉장히 잘 됐습니다. 물론 재활 치료도 필요하고 후 관리도 중요했지만 일단은 수술이 잘 됐고 엄마 같은 경우는 후유증이 크지 않고 경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수술이 잘 된 건 다행이었지만 제가 아빠에게 받은 그 상처는 그대로 응어리가 져서 제 마음에 한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평생 마음고생만 하고 힘들게 산 엄마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우리 가족은 왜 계속 이렇게 힘들까 우울하기도 했는데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그 후에 기적처럼 저희 가족에게 조금씩 볕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조기 취업을 하며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엄마 동생인 저희 삼촌이 하던 사업이 잘 되면서 저희 엄마에게 대리점을 하나 마련해 주시게 됐거든요. 엄마는 수술과 재활 치료 때문에 마트 일을 그만두셨는데 삼촌 덕에 대리점 점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좋은 쪽으로 풀리고 금전적으로도 숨통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모에게 빌린 수술비도 갚고요. 우리 가족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가족 앞에 아빠가 나타나셨어요. 엄마와 이혼한 지 2년 만에요. 저희 집 앞에 불쑥 나타난 아빠 꼴이 어땠는지 아세요? 완전 거지 꼴이더라고요. 아빠는 엄마를 마음대로 찾아와 자기 좀 도와달라 사정하며 그간의 사정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팔이 한쪽 없다 보니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재취업도 어려워서 그 간병인이랑 장사를 하려고 했었대요. 그 간병인이 그렇게 하자고 꼬셨다더군요. 그런데 장사를 준비하는 듯 하다가 아빠 돈을 들고 그대로 날랐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엄마에게 동생 양육비도 안 주려고 모든 재산이며 돈은 그 간병인 앞으로 돌려놨으니 그 간병인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돈을 쉽게 손에 넣고 그대로 도망간 거죠. 바람난 아빠나 그 여자나 초반에야 서로 좋아 죽었겠지만 같이 몇 개월 살다 보니 금방 사이가 틀어졌고 싸우기도 엄청 싸웠다네요. 그러다가 결국 그 여자는 아빠 돈을 들고 튄 거고요.
아빠가 신고도 하려고 경찰도 찾아가 봤지만 어쩌겠어요. 본인이 스스로 명의를 그렇게 다 돌린 것을. 아빠는 한마디로 자기께에 자기가 넘어간 겁니다. 간병인이 보상금이며 집 전세금까지 아빠 몰래 홀라당 들고 튄 거라 알거지가 된 아빠는 단순 노동일로 겨우겨우 연명하며 사셨다네요. 팔이 한쪽이 없다 보니 일 구하기도 힘들어서 결국 도와달라고 저희를 찾아온 겁니다. 엄마는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냥 가라고 했는데 기어코 엄마를 붙잡으며 구구절절 얘기하고 있는 걸 퇴근하고 온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엄마는 꼴 보기 싫으니 그냥 가라고 했는데 아빠가 불쌍한 척하며 그래도 한때 가족이지 않았냐며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제가 오니까 아빠는 막 반가워하면서 내 딸 잘 지냈냐고 얼굴 보니 확 폈다면서 아빠 안 보고 싶었냐고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떠났으면 잘 먹고 잘 살기라도 하던가 그렇게 추레하게 나타난 아빠가 정말 한심하고 더 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 왜 오셨어요? 아빠 사정이 너무 안 좋아. 엄마한테는 다 말했는데 아빠 이러다가 길가에서 객사할 것 같다. 일단 집에 좀 들어가서 얘기하자. 아빠는 정말 끝까지 뻔뻔하고 자기밖에 모르더라고요. 저는 아빠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라뇨. 저 아빠 없어요. 뭐? 제가 아빠가 어딨어요. 제가 엄마 수술비 좀 달라고 찾아갔을 때 먼저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아빠한테도 딸 없다고. 제 말에 아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그러시더군요. 미안하다 미래야. 내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 간사한 여자한테 속아서.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아니요. 그 여자 때문 아니잖아요. 애초에 건영이 양육비 그 몇 푼 되지도 않은 그것도 안 주고 싶어서 재산 다 돌린 거 모를 줄 아세요? 그런 거 아니야. 그 여자가 정말 나를 속였어. 그건 그 여자랑 알아서 하시고요. 앞으로 여기 찾아오지 마세요. 무슨 권리로 여길 찾아오세요? 남남이잖아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또 오면 신고할 겁니다. 엄마, 들어가자. 저는 엄마를 모시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빠가 저와 엄마를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저는 아빠를 힘껏 떼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미워도 아빠라고 그렇게 하는 게 저라고 마냥 속 시원했겠나요? 팔 한쪽 없는 아빠가 초라한 행색으로 도와달라고 하시는데요. 그 꼴로 나타나면 우리 심정은 어떨까요? 정말 저희 아빠 끝까지 저희 생각은 안 한다 싶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모시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빠는 앞에서 어떻게 아빠를 버리냐고 문 앞에서 생 난리를 치더군요. 가족을 먼저 버린 게 누군데요. 엄마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실에 있었고 동생에게 이 얘기를 전하니 분노한 동생도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와 아빠랑 현관 앞에서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동생한테도 동정심으로 호소를 하던데 동생도 아빠한테 당장 안 가면 경찰 부를 거라고 화내더라고요. 저만큼이나 동생에게도 상처가 컸으니까요. 그렇게 동생은 아빠를 보내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기분이 너무 착잡해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뭐라고, 핏줄이 뭐라고, 그토록 매정하게 우리를 저버렸는데 그래도 아빠라고 마음은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아빠를 용서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아빠를 보고 살 생각도 없고요. 아빠가 엄마 수술비 때문에 찾아간 저에게 모질게 말하며 나에게는 딸 없다고 말했을 때 저한테도 아빠라는 존재는 없어진 거니까요. 아빠가 아빠 말대로 객사라도 하면 괴롭고 또 이런 결정을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아빠도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본인만을 위하며 그렇게 살았으니 그만한 대가는 본인이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무기 삼아서 자기 필요할 때만 저희를 찾는 아빠. 저희도 필요 없거든요. 아빠는 그 후에도 두어 번 찾아온 듯한데 엄마가 문도 안 열어주고 경찰도 한번 불렀다네요. 그 후로는 더 이상 아빠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빠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는 이제 모릅니다. 가끔은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가족보다 본인의 삶과 욕망만 쫓은 아빠이니 알아서 잘 사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상처가 많았던 저희 가족이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를 보듬어가며 잘 살아갔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